안녕하세요, 김경일입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심리학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연인, 그리고 가족들과 잘 지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우리를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지만 또 때론 사회에서 만난 그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먼저 연인이나 부부 같은 커플의 관계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참 재밌게도 가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다 혈연 관계입니다. 혈연이라는 건 뭔가요? 유전적 형질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유전적 형질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데도 가족의 범주, 그리고 가족보다도 더 중요한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부부죠. 그리고 그 부부가 되기 위한 서로를 또 알아가는 과정, 우리가 연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연인들이 결혼이나 부부를 지향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지속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부가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또 떠올리게 되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나랑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나도 가깝게 된다는 거죠. 저도 생면부지에 사람을 만나서 28년 전에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지내면서 가끔씩 궁금해져요. 어떻게 우리 둘은 만났을까?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만나서 계속 살아가고 있을까? 사실 지금 이 순간에 단 한 번의 결심으로도 완전히 남이 될 수도 있는 관계죠. 자, 그래서 참으로 쉽지 않은 관계예요. 내 배우자와 내 파트너의 어떤 마음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이 이야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애착 유형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애착,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공존의 소망이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내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애착의 유형은 최소한 4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 이것이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죠. 그리고 이 4가지 유형은 좋은 유형도 있고요. 좀 힘든 유형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안정형, 두 번째가 회피형, 세 번째가 불안형, 그리고 네 번째가 혼란 혹은 혼잡형이라고 부르죠. 이 애착 유형에서 중요한 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안정형. 벌써 말씀만 들어도 뭔가 좋은 느낌이 드시죠? 안정형은요, 자기 긍정 그리고 타인 긍정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죠. 자기 긍정은 뭘까요? 말 그대로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타인 긍정은 타인도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안정형은 자기도 믿고 타인도 믿고 있으니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이후에 추가적인 애착과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유리한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정형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아 시절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잠시 자기를 어느 방에 두고 나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두렵고 무섭죠. 그런데 3살, 4살 정도 되는 이런 아이가 부모님이 밖에 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옵니다. 처음엔 당연히 낯선 사람이니까 경계하고 그리고 무서워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잘해줍니다. 그러면 그 타인과도 어느 정도 잘 지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타인이 나가고 부모님이 들어오면요. 그러면 이제 반가운 거죠. 이 얘기는 뭐냐? 다른 사람들과 부모 아닌 다른 사람들과도 지낼 수 있는 그런 유형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안정형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대하기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나에게도 신뢰를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만 해내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회피형은 좀 다른 문제죠. 회피형을 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자기 긍정, 타인 부정. 그러니까 나만 믿고 타인 부정, 즉 타인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오로지 믿을 건 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린 시절의 방치와 방임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루어지면, 즉 부모님의 무관심, 부모님의 방치가 필요 이상으로 혹은 적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주로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외롭고 홀로 있는 시간에 아이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다는 강한 불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이라면 여자는 믿을 게 못 돼. 여성이라면 남자는 믿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도를 넘어 아예 고착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참 연애하기 힘들죠. 이런 분들은 연애를 하더라도 썸만 타는 경우가 더 비일비재하죠. 이런 경우에 조금 더 사회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성의 호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은 약간 어장관리한다라는 느낌의 사람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별할 때도 상대방과의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혼자 이별하는, 이른바 연애할 때 가장 힘들다는 잠수 이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SNS나 다양한 온라인상에서 연애담을 나누는 대화들을 주고받는 그런 곳에서는요, 이 회피형이신 분들과 연애를 해본 분들이 너무 힘들고 때로는 배신감이나 모멸감 느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제발 회피형은 회피형들끼리 연애하라고.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왜? 어떻게 회피형이 이성 회피형을 만나겠습니까? 대부분 잘 안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회피형인 분은 세 번째 애착 유형인 불안형을 만나기가 쉽습니다. 불안형은 회피형과 반대로 자기 부정, 타인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 못 믿고요. 타인은 굉장히 믿습니다. 당연히 어떤 성향이 더 강할까요? 상대방한테 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사랑은 늘 엄청나게 아파야 돼요. 그리고 늘 대혼란이고 정말 폭풍 같은 사랑.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영화 같은 그런 사랑이 이분들의 애정관이죠. 어렸을 때 어떤 과정을 많이 거쳤을까요?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늘 끊임없이 다가가야 되고 선을 넘어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무언가 갈구해야만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그런 양육을 계속해서 하신 부모님의 영향력이 가장 크겠죠. 이 불안형인 분들 참 힘든 게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을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안형인 분들과 연애를 해본 분들은 아무 문제 없는 날 제일 힘들어하더라. 불타는 사랑, 가슴 찢어지는 그런 사랑을 해야만 사랑이 되니 이게 어떻게 상대방이 버텨내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깝지만 가장 흔한 유형이 바로 회피형과 불안형이 만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쪽은 끊임없이 도망가고 한쪽은 쫓아가는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항상 끊임없이 회피형을 찾고 회피형은 불안형에 의해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런 연애를 하게 되면 이제 결국 회피형이 빠르게 숨거나 아주 강하게 거절하죠. 재밌는 건 불안형은 그 거절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각기 다른 유형들이 만나서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런데 네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혼란형은 자기와 타인 모두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방임이나 아니면 방치, 무관심 같은 그 수준이 문제지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
학대를 받은 경우만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녀를 학대한다는 것. 저는 심리학자로서 인류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악한 범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더 넓은 의미에선 아이를 학대한다는 것 자체가 부모의 자격이나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어른들이 하면 안 되는 가장 극악한 범죄죠. 이렇게 학대받은 경험이 왜 모두를 부정하게 만들까요? 바로 내가 학대받을 만한 그런 아이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만들죠. 그리고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사람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만듭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자기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부정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혼란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실 애착 유형이라고 부르기보단 애착이 없는 유형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텐데요. 이런 분들과 관계를 가지게 되면 가까운 사이가 될수록 오히려 공포나 무서움을 서로 주고받는 최악의 관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렸을 때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모든 분들이 연애를 할 자격이 없으시다거나 부부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무책임한 말씀을 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혼란형이든 불안형이든 회피형이든 안정형인 사람을 만나면 안정형인 사람이 힘든 시기가 있겠지만 그걸 잘 이겨내면 후천적으로 이걸 잘 극복해내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제 주위에도 어렸을 때 굉장히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학대를 받은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자기가 힘을 내서 안정형인 사람을 만나 양쪽이 더 노력하고 배려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어떤 부부보다도 좋은 애착 유형을 양쪽 다 안정형으로 형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와 상대방 모두에게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안정형인 사람이 나 스스로도 되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안정형인 사람을 만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제발 나쁜 여자, 나쁜 남자 이런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그런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착의 유형을 이해하는 것은 당연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나와 상대방을 그리고 그 관계를 잘 이해함으로써 좀 더 나은, 좀 더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낙인 찍거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연인과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애착 유형 외에도 다양한 이슈들이나 그런 궁금증들이 가능하시겠죠. 첫 번째, 이런 이야기 요즘 많이 물어보십니다. 데이트 폭력. 그냥 폭력이죠. 자,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미리 알아보고 연인의 관계를 만들지 않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사귀는 동안 상대방의 폭력성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거예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귈 때 최선을 다해 자기의 좋은 측면만 보여주려고 하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최선을 다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를 보면 되죠. 그게 언제일까요? 이제 막 잠에서 깼을 때, 지쳐있을 때, 그 다음에 졸릴 때, 배고플 때. 즉, 신체적으로 최상의 상황이 아닐 때입니다. 이때 평상시와 다른 모습이 그것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나아가고 있다면 일단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자기의 요구가 거절당했을 때. 음식점에서 서비스를 요구했는데 안 된다고 했을 때. 추가적인 무언가를 요구했는데 업장에서 종업원이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즉, 사소하게라도 자기의 요구나 욕구가 혹은 요청이 좌절됐을 때가 바로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실마리가 됩니다. 요청이 좌절되거나 거부당했을 때. 이때 그 사람이 의외의 평상시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인다면
한 번쯤 강하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인 부부 관계에서 또 못지않게 많이 질문하시는 게 바람 피우는 사람들의 심리적 기제죠. 바람기가 강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성향 같은 게 있을까요? 많은 연구들이나 관찰을 종합해 보면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심리적 기제, 좋아하는 것과 원하는 것 사이에서 원하는 것만 추구하는 성향으로 일반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좋아한다라는 건 뭘까요? 그 존재랑 오래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원하는 건 뭔가요? 그 대상이 없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물론 이 좋아하는 것, like와 원하는 것, want가 같은 대상에 다 부여되고 있으면 정말 좋겠죠. 나는 당신이랑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어. 그리고 당신 없으면 안 되겠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일련의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는 거의 없는데 오로지 내 앞에 없거나 나한테 없으면 못 견디겠다라고 하는 원트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모습을 어린아이들에게서 보기도 하죠. 아이가 풍선을 사달라고 난리치는데 원트죠? 사줬더니 조금 있다가 팔 아프다고 손을 놓더라. 풍선줄을. 라이크가 없었던 겁니다. 바람기도 매우 비슷하다는 거예요. 좋아하진 않는데 나한테 없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 않은 풍선처럼 내 손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데 내 손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냥 놔버린다는 거죠. 왜 이런 마음들이 만들어질까요? 일반적으로 like, 접근 동기가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걸 가지고 싶은 마음이죠. want는 회피 동기가 만들어낸다고 해요. 나쁜 상황을 피하고 싶은 거죠. 실제로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접근 동기보단 회피 동기가 훨씬 더 강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방법을 접근하는 방법을 쓸 뿐이죠. 그래서 인생에 나는 참 저런 건 좋아. 난 저런 건 참 멋있어. 이런 게 없고 인생에 이런 일만큼은 일어나면 안 돼. 이런 건 절대 막아야 돼. 라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들여다보면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깊은 곳까지 바라본 심리학 연구들의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쁜 사람인 걸 너무 잘 아는데도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 이혼을 포함해서요. 무엇일까요? 대안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 대안은 많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저 말고도 대안이 많다는 건 사실을 늘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제 배우자를 상대하죠.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넓고 이성은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사람들이 주로 타겟으로 삼는 사람들의 공통점도 있을까요? 나쁜 사람들이 주로 타겟으로 삼는 사람들의 특징. 공감 능력이 높고 타인을 도와주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며 그리고 심지어 성실하고 지적인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마지막 5번째에서 차이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좋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작은 것들이라도 늘 도전하고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생전 처음으로 비빔국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빔국수가 뭐라고 한 일주일을 제가 수많은 전 세계의 셰프들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왜? 과거의 저보다 한 단계 성장했거든요. 이렇게 늘 작은 것이라도 도전하고 성취하는 사람들은 옆에서 보면 자존감이 높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들은 그 마지막 단서 자존감이 좋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타겟으로 삼으려다가도 그 리스트에서 나를 완전히 배제하죠.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 되셔야 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 존중감은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산과 부가 아닙니다.
내가 성장하고 있어야 돼요. 늘 새로 배우고 도전하고 성취하는 삶. 이것이 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라는 거 결코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자식 관계에도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부모-자식 간에도 정말 많은 상처를 주고받거든요. 100년도 더 전에 독일 신부 노르베르트 베버 신부라는 분이 한국에 와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하는 무성 영화 필름을 제작하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름에서 굉장히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특별한 인상 하나를 가지게 되죠. 그게 바로 아이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나라다라는 표현이에요. 늘 아이를 안아주는 나라. 늘 볼 맞대는 나라.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이후에 20세기 후반 연구들은 그게 애착을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어떤 문화보다도 아이를 많이 만지고 안아주는 한국의 부모-자식 관계가 그 어떤 문화의 부모-자식 관계보다도 애착이 많이 형성돼 있다는 거 우리가 크게 놀랄 추리가 아니죠. 유난히 가족에게 참지 못하고 화를 잘 내게 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분이 유난히 많죠. 왜 그럴까요? 가족에게 참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결국 나한테 화내는 거예요. 왜냐? 동일시하기 때문이죠. 운전 잘하고 싶은데 운전 잘 못하시면 화나시죠. 공부 잘하고 싶은데 공부 잘 못하면 화나시죠. 요리 잘하고 싶은데 요리 잘 못하면 짜증나시죠. 그런데 운전을, 요리를 내 가족에게 가르칠 때 그래서 짜증이 제일 많이 나죠. 저도 제 아내에게 운전을 가르쳐주다 2번 이혼할 뻔했습니다. 자녀에게 공부 가르쳐주는 분은 아마도 성불하실 분들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 사람이 곧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이런 수많은 얘기를 하게 되죠. 이걸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가족이기 때문에 동일하다. 그래서 조금만 달라도 우리는 참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 것이 정상이에요. 우리는 카피 앤 페이스트 된 복제 인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같다고 생각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 다름을 인정해야 되죠. 그런데 다름을 인정한다는 게 말 그대로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실제로 늘 같이 한다는 행동을 다르게 해봐야 돼요. 저는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아빠들의 꿈의 자동차라고 하는 패밀리카를 하나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마다 서울에서 제 아내가 좋아하는 부산 여행을 매년 여름 떠나죠. 16년을 싸웠습니다. 대전 가기 전에 싸웠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옥천 휴게소에서 꼭 서자고 합니다. 우동 맛있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는 금강 휴게소에서 꼭 서야 된다 그래요. 사진 찍기 좋대요. 저는 맨날 찍는 사진 뭐 거기서 또 찍냐고 얘기하고, 제 아내는 맨날 먹는 우동 뭐 거기서 또 먹냐 그럽니다. 저희 가족은 대전 가기 전에 이미 의가 상했죠. 그래서 한 번도 부산 여행을 즐겁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 저는 처음으로 굉장히 누구나 해볼 수 있지만 누구도 잘하지 않는 아주 작은 다름을 하나 시도해봤죠. 저는 부산에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제 아내는 KTX 타고 갔고요. 제 딸 둘은 고속버스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부산역 앞에서 만났습니다. 가족여행 16년 만에 처음으로 부산에 도착했는데 아무 문제 없고 심지어 반가웠습니다. 가족은 타인입니다. 가족은 늘 모든 걸 함께하고 모든 것을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같은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것은 비합리적 신념이라는 거죠. 가족이라는 타인. 이 말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가장 많은 애착이 형성되어 있는 한국 가족의 장점과 그리고 스마트함을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부모는 자기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할 때 자기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자기의 역할이 이제 크지 않을 때 자기의 행위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한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은 심리학자들이 하고 있죠. 아이가 자아가 완성되기 전인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이때는 부모는 참으로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고난 자녀의 성격의 장점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내향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별로 좋은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내향적인 아이이기 때문에 내향적인 성격의 장점을 살리려면 어떻게 제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게 훨씬 더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난 뒤에는 의외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는 아이가 고민해야 될 건 아이가 고민하게 해야 된다. 이게 더 맞는 접근이죠. 그리고 그 아이가 커서 이제 성인이 됩니다. 그러면 서로 상의하자. 이게 가장 좋은 접근이에요. 그런데 이런 유형의 부모님들도 자녀를 힘들게 하죠. 내 말이 다 맞으니까 거기 따라야 돼. 이런 독재자 같은 부모들. 이런 부모님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요. 그런데요, 그분이 독재자의 모습을 하시는 걸 어느 정도 우리가 막아낼 수는 있습니다. 독재자들의 필수 아이템, 뭘까요? 선글라스입니다. 왜 선글라스를 모든 독재자들은 그렇게 좋아할까요? 자기 생각을 안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이죠. 독재자는 자기 생각은 안 보이고 자기가 독재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만 읽으려고 하죠. 그래서 모든 독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속을 알 수 없다.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온 노력을 다하죠. 그래서 독재자 같은 부모님께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어도 내가 속을 안 보여주시면 그분들은 긴장하십니다. 그래서 뭐지? 나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변화의 첫 출발을 만들어내는 시작은 할 수가 있죠. 너무 속 보이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거짓말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쉽게 전달하지 않는 약간의 노력으로 조금이라도 나에게 힘든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도록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 밑에서 계속 자식이 자란다면 독재자 밑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겪는 현상과 비슷한 걸 가지게 되죠. 세계의 평균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면서도 그래도 나는 웬만히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즉 우물한 개구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독재자 같은 부모가 될수록 내 자식은 우물한 개구리가 된다. 우리가 굉장히 경계하면서 되돌아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자식을 조건부로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참으로 힘든 부모님의 유형이죠. 내 성취만 사랑하시거나 심지어 형제자매 중에 잘난 자식만 편애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부모님 밑에서는 귀하게 자란 자식과 사랑받지 못한 자식 모두 많이 불행해지죠. 그런데 이렇게 조건부로 사랑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 중에 결국 오랜 시간이 거쳤을 때 더 불행해지는 자식은 누굴까요? 연구를 종합해보면 정말 재밌는 패턴이 나옵니다. 중년까지는 조건부로 사랑받은 자식이 꽤 괜찮은 삶을 삽니다. 그런데 중년 이후의 삶은 역전이 됩니다. 왜? 조건부로 편애받은 자식은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온전히 사랑할 마음을 가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한 비판이나 비난을 받을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 중년 이후의 역량이 사라진다는 거죠. 너무 학대를 받아서 망가지지 않는 한
그런 사랑을 못 받은 분들은 오히려 부족함과 그다음에 자기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그로 인해서 중년 이후에 삶에 대한 영향이 더 좋아지더라. 이제 100살이 아니라 110살, 120살을 살아야 되는 시대가 왔죠. 즉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편애받은 자식이 더 사회적 영향 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사랑하는 연인 그리고 가족들처럼 가까운 사이에도 꼭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리 사랑해도 나를 망치는 관계는 헤어질 결심, 멀어질 결심 꼭 하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천하의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참으신다는 거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또 한 가지 관계를 개선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더 나아지고 있는 분들께는 고맙다, 사랑한다, 잘하고 있다고 꼭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도대체 한국인들은 왜 이럴까? 집단 심리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